당신이 침실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뇌내는 아무런 자각 없이 조용한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10명 중 8명의 어르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내일부터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뇌신경 전문의이자 뇌졸중 치료를 오랫동안 해온 신경과 의사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치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혈압은 급격히 오르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뇌는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아침 시간을 뇌졸중 고위험 구간에서 건강한 뇌보호 루틴으로 바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을 넘겼고 앞으로도 스스로 걷고 기억하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스파이어드 리빙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는 7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아침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응급실의 한 사건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주 전 화요일 아침 8시 30분 김영자 씨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67인 그녀는 은퇴한 교사로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주방에서 쓰러졌고 남편이 발견했을 때는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오른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지만 저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아침 일과를 자세히 여쭤봤을 때 그녀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7가지 습관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건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었고 누구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7가지만 바꾼 이후 김영자 씨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아침 기상 직후 1시간이 뇌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뇌졸중이 오후 3시쯤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년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고 그 중에서도 기상 후 첫 2시간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뇌는 수면에서 깨어나는 전환기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밤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은 천천히 뛰며 혈액은 약간 더 진해집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몸은 순환과 혈압 산소 공급을 순식간에 조절해 의식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뇌혈류를 감당하기엔 너무 급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아침 습관은 단순히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아침 전환기에 뇌혈류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60을 넘긴 분들에게는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평범한 아침을 뇌졸중 직전 상태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어떤 행동이 뇌에 이런 위험을 주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수많은 방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지런함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뇌에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아시는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의 정명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성격이셨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강하셨고요. 하지만 그 속도가 뇌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이었습니다. 수면 중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 박동은 느려지며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자는 내내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특히 7, 8시간 이상 잠을 잔 뒤에는 혈압이 20ml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 부르는데 그 순간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그건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뇌가 지금 위험하다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90초 기상규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초 동안 깊게 호흡을 해주세요. 그 다음 20초는 발목과 손목을 가볍게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20초 동안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고 그 상태로 40초간 발을 바닥에 딛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 후에야 일어서면 됩니다. 고작 90초.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뇌를 지켜주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명숙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수개월 동안 겪었던 아침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았던 노화 증상이 알고 보니 뇌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진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2번 다음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또 하나의 습관입니다. 물도 마시기 전에 커피부터 마시는 것. 정명숙 어르신 역시 아침엔 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눈부터 뜨면 커피가 먼저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평균 1% 정도 수분이 손실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작은 수분 부족조차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순환을 느리게 하며 심장에 무리를 주는 조건이 됩니다. 게다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탈수 상태의 아침에 바로 섭취하면 혈액 흐름이 더 악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1세의 김동주 어르신은 매일 아침 첫 잔의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수분 부족으로 혈액 점도가 높아져 심장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미지근한 물 1:2 40ml, 즉 종이컵 1컵 분량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가능하다면 여기에 레몬즙 1 4티스푼이나 천일염 한 꼬집을 더해주시면 체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김동주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로 아침에 심장 두근거림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뇌가 깨어나고 몸이 준비되는 민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분을 먼저 공급하지 않은 채 카페인으로 자극을 주는 건 마치 시동도 걸리지 않은 채 급가속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커피는 2번째 물을 먼저, 그것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위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3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아침 식사, 과연 진짜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정윤자 어르신은 경기도 분당구에 사시는 73세의 은퇴 교사입니다. 매일 아침 즉석 오트밀에 통곡물 식빵 한 조각, 그리고 간간히 단백질이 강화된 식빵을 챙겨 드셨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그래도 건강한 아침을 먹는다 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이런 건강해 보이는 가공식품들엔 소금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즉석 오트밀 한 팩에는 약 300mg 통곡물 머핀이나 델리용 칠면조 슬라이스에는 300에서 400mg 단백질 빵 한 조각에는 200에서 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아침 한 끼에 두세 가지 조합해 먹는 순간 어느새 나트륨 6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문제는 이 나트륨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특히 미세혈관을 빠르게 압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윤자 어르신은 아침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혈압이 140에 90까지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린 대로 가양 오트밀을 무가당 롤드 오트로 바꾸고 여기에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곁들이는 식으로 바꾼 뒤 아침 혈압이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변화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전까지 나트륨은 300mg 이하로 제한해보세요. 식단 비율은 채소와 과일 2, 3,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1, 3을 기준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보기 좋은 아침이 아니라 혈관이 진짜로 반응하는 아침이라는 점입니다. 4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위험한 아침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속이 빈 채로 블랙커피부터 마시는 것. 정윤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블랙커피를 2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엔 커피 없인 머리가 안 돌아가요 라는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커피가 어르신의 혈관과 심장을 괴롭히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공복에 마시는 블랙커피는 30-60%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동현 어르신 69세 남성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3번이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심장질환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공복 커피로 인한 위산 역류와 심박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극적입니다. 먼저 커피를 마시기 전에 간단한 완충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반 개 아몬드, 5알 삶은 달걀 1개처럼 작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한 입 먹는 것만으로도 위와 혈관에 큰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커피는 하루 한 잔 150ml 카페인 정도로 제한하시고 두 번째 잔은 최소 30분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몸이 눈을 뜨는 아침 시간, 그 첫 선택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심장이 덜 놀라고 뇌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5번째 아침 습관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70대 김영자 어르신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잘 안 따라오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잠이 덜 깬 거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단순한 몽롱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자주 발생하고 10분 안에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뇌가 실제로 손상을 입기 전에 미리 보내는
리허설 같은 경고입니다. 말이 꼬이거나 한쪽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얼굴 한쪽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페이스트라는 검진법. F는 얼굴 안면 마비, A는 팔 양팔 올리기 어려움, S는 말하기 이상한 발음, T는 시간, 즉시 병원 연락.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며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시간 증상 내용 지속 시간을 기록해두고 담당 의사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그걸 놓쳤더라면 진짜 뇌졸중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의 사소한 이상, 징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침묵 속에서 몸이 보내는 경고는 늘 짧고 아주 조용하게 찾아오니까요. 6번째 아침 습관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커피와 함께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혈압약, 갑상선약, 아스피린 등을 모두 한 번에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라고 하셨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상호작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혈압약은 카페인과 함께 흡수될 경우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서구에 사는 75세 박명자 어르신은 아침에 약을 커피와 함께 복용한 뒤 1시간 이내에 혈압이 100에 60 이하로 떨어져 어지럼증과 심한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도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은 약대로 효과를 내야 하고 커피는 커피대로 즐길 수 있어야 하죠.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약을 종류별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고 커피는 약을 다 복용한 뒤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통을 칸별로 나눠서 보관하고 알람 기능이 있는 약통을 활용하면 복용 시간 관리도 더 쉬워집니다. 약은 몸을 지키기 위해 먹는 것이지 무심한 습관 때문에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7번째 아침 습관은 화장실 신호를 무시한 채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눈을 뜨자마자 바로 뉴스를 보고 문자 확인부터 하셨고 화장실이 급해도 몇 분은 더 누워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5분만 있다 일어나는 건데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이 심장에 큰 부하를 주는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기상 후 한참을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가곤 했는데 매번 심장이 쿵쿵 뛰는 증상에 시달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놀람이 아니라 과도한 방광 압박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에 급격한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5분 이내에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특히 밤사이 2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라면 잠들기 전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전립선이나 이뇨제 복용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미루기는 편리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놀라게 하고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아침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징후 중 몇 가지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조용히 세어보시고 아래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딛는 순간 머리가 띵하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혹시 첫 커피 한 모금 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 혈압을 재봤더니 140에 90 이상 나왔던 적, 또는 일어나자마자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손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졌던 적, 그리고 침대에서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는 느낌이 있었던 적.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아침 루틴은 뇌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바로 내일 아침부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화요일 아침 주방에서 쓰러졌던 김영자 어르신.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제가 권한 루틴을 그대로 실천하셨고 6개월 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개운해요. 안개 낀 것처럼 멍하던 느낌도 사라졌고 몇 년 전보다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5가지 단계를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죠. 첫째, 전날 밤 준비하기. 물 한 잔, 약통 저염식, 아침 식사 재료를 미리 식탁 위에 꺼내두세요. 아침에 우리의 뇌는 가장 둔하고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망설임이 줄고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기상 루틴 실천하기. 눈을 뜬 후 깊은 호흡 10초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20초간 순환 유도 이어서 20초 동안 앉은 자세 유지, 마지막으로 발을 바닥에 대고 40초간 천천히 적응한 뒤 일어서세요. 이 간단한 흐름이 뇌혈류를 안전하게 바꿔줍니다. 셋째 순서 지키기 물, 음식, 커피. 먼저 미지근한 물을 마셔 혈액을 묽게 만들고 간단한 단백질을 섭취해 위장을 보호한 후 마지막에 커피를 마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넷째, 일주일간 기록하기. 아침 혈압과 느껴지는 증상을 매일 기록해보세요. 숫자 하나보다 패턴이 훨씬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내 몸이 언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정보 나누기.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너무나 미묘해서 본인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그 변화를 알아본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2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는 과감한 결심보다 오래갑니다. 당신의 뇌는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이어서 에너지가 달라지고 결국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선택하는 루틴은 뇌를 지킬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뇌 건강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하나라도 위험한 습관을 알려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60세 이상의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내일 바꿀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뇌를 지켜야 할 친구나 가족을 함께 태그해주세요. 당신의 그 한 걸음이 2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막는 길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아침의 첫 1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약 복용 시간이나 증상 관련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94입니다. 아직도 직접 운전하고 지난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운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건 5가지 습관 덕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게 해온 것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해볼 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아직 발을 바닥에 내딛기 전부터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오늘을 살아갈 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움직일 거야. 숨 쉴 거야.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제 몸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습관은 제가 64살이 되던 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진료를 받던 한 노년의학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깬 직후 30분 동안 인체는 하루 중 가장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난 몸은 혈액이 진해져 있고 관절은 굳어 있으며 신경계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곧바로 하루의 스트레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저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펴고 접고 발가락을 살짝 흔듭니다. 이어서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고작 90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짧은 루틴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 힘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오늘도 네가 필요해.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디작은 의식 하나가 팔다리로 혈액을 보내고 뇌로 산소를 전달하며 몸 전체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낙상 위험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의학회지에 따르면 아침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깨우는 노인들이 하루 내내 에너지 집중력 균형감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예전 제 아침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60살 무렵 저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떤 날은 슬리퍼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발이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몸은 계속 잠든 상태로 하루를 흘려보내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 루틴을 빼먹지 않습니다. 커피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저는 몸과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깜빡하고 지나치면 몸이 저를 먼저 깨우치죠. 중요한 건 스트레칭 동작 자체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흐름으로 지속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을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아침의 저강도 움직임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관절 건강을 도우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요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가 매트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단 90초, 그리고 내 몸에 전하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아직 함께야. 오늘도 괜찮아.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 게 언제였지?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조용하고 이르고 쉽게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을 천천히 깨우는 움직임을 마친 직후 저는 꼭 한 잔의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벌써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한 잔이라고 말할 겁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파는 5만 원짜리 슈퍼푸드 파우더도 아닙니다. 더더욱 약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 강황 한 스푼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이 전부입니다. 들으면 허탈할지도 모르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제 몸을 30년 동안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잔은 제 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아침의 첫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준비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전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레몬. 신선한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백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앞선 방어선입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레너스 폴링 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까지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레몬은 간의 담즙 생성을 도와 노폐물 배출과 소화 효율을 높여줍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위산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몬은 이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둘째는 강황입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한겸 뿌리 식물로 불리죠.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수백 건의 논문에서 입증된 바 있는 염증 조절 물질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 안에서는 만성염증 지표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통 기억력 저하, 심지어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스 인 양리학 애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죠. 이때 마지막 재료인 후추가 등장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후추 없이는 강황의 효능도 흡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레몬, 강황, 후추를 섞은 따뜻한 물 한 잔. 저는 이걸 황금 음료라고 부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끓이지는 말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고 강황은 4분의 1, 작은 술 후추는 아주 살짝 한 꼬집 넣어 휘저으면 끝입니다. 다 마시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죠. 제가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을 당시엔 1년에 두세 번은 꼭 부비동염에 걸리고 겨울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졸렸고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이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죠.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감기도 한 번 안 걸린 채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몸은 쉽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침착합니다. 이 황금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움직임 루틴처럼 제 몸에게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지키자.
그런 다짐 같은 거죠. 값비싼 보충제도 복잡한 건강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그러니 내일 아침 토스트가 튀어나오기 전에도, 달걀이 익기 전에도 스스로를 위한 황금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모금이 입을 적시는 순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게 선언하는 중이야.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삶이야. 저는 걷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걷기는 치유입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저는 꼭 밖으로 나가 15분 동안 걷습니다. 이어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오직 발걸음과 호흡만 함께하죠. 그 15분은 제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뛰기 힘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지 라며 마치 걷기가 운동의 차선책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94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60대던 시절 저도 한때는 땀이 나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달리고 계단을 오르고 온몸이 지쳐야 하루를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 병원 건강정보 코너에서 읽은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조절되며 기억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39%까지 감소한다.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땀을 좇는 삶을 멈추고 리듬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걷는 동안 관절이 정렬되고 림프계가 흐름을 회복하며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심지어 흐트러졌던 생각들까지도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한번 걸으기만 해도 몸이 곧장 반응하거든요.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뿌옇고 속도 더부룩해집니다. 그런데 걷고 나면 제 몸이 다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어깨는 펴지고 무릎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은 맑아지고 어느새 저는 다시 리셋된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20분간의 걷기로도 노년층의 염증 지표인 C반응 단백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걷기가 앉아서 하는 어떤 활동보다 창의성과 인지력을 더 많이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어느 날 아침 너무 바빠서 산책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는데 하루가 금세 지나버렸고 결국 그날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폐는 제 역할을 잊은 듯 됐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걷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약이구나. 그 후로 저는 걷기를 처방처럼 대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죠.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리듬.
팔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등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둡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걷는 동안 미소를 짓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웃는 겁니다. 이 작은 미소 하나가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 심박수 소화 기능까지 조절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 실린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동안 지은 미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훨씬 더 증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웃으며 숨쉬며 15분을 걷습니다. 그 15분이 저에게 수십 년의 힘을 선물해 줬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운이 넘칠 필요도 없습니다. 걷는 그 순간 몸이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한 걸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하고 감정이 늘 가라앉아 있다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움직임이 곧 생명이니까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도 아니고 신비한 미네랄도 아닙니다.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기적의 보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때때로 종합 비타민도 챙겨 먹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 10시만 넘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릴 만큼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종로구의 한 내과에서 진료받던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충분했지만 예순이 넘은 후엔 오히려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을 지키며 인지력과 회복력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식빵이나 시리얼로 대충 때우는 대신 제 스스로 이름 붙인 식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뇌와 몸을 위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 그릭요거트 한 컵, 호두 한 줌,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 몇 알, 단백질만 해도 25g 이상 들어있고 한겸 성분 좋은 지방 뇌 기능을 돕는 항산화 물질까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챙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모두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효소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역시 단백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한 끼 식사에서 25구 30개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근육량이 더 높고 입원율이 낮으며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선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이 백신 반응도 더 좋고 감염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 생존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단백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식품이죠.
달걀은 완벽한 점수를 받은 식품입니다. 그릭요거트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유익균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호두는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오메가3와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이 모든 걸 하나로 이어주는 항산화 물질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오전 11시만 되어도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릿했는데 지금은 마치 40살로 돌아간 듯 아침부터 정오까지 쭉 안정된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먼 거리 운전을 해야 해도 약속이 겹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 대신 코티지 치즈에 아마씨를 얹어 먹기도 하고 때론 통밀 토스트에 구운 닭가슴살 한 조각을 올려 먹기도 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먹고 싶을 땐 렌틸콩 스크램블도 만들죠.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몸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연료 대신 연기만 넣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몸에 그렇게 무심할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당신이 몇 살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아무 의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병드는 건 마음이라는 사실을, 진짜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누구와도 말하기 전, 날씨를 확인하기도 전에 딱 3분간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 앉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걸 정신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심리치료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법 없이 그저 잠시 가만히 앉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복잡한 현실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도로 밀린 장보기, 고지서 같은 건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그립니다. 평온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감정 속에 잠긴 채로 하루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는 모습, 대화에서 당황하지 않는 모습,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차분한 제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뇌과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실제로 행동할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신경계가 재배선되어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을 나서기도 전에 차분함, 집중력, 그리고 맑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강에 적은 바이러스도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코르티솔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근육을 약하게 만들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로, 기억력 저하, 가슴 답답함, 원인을 모르는
병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단 3분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만으로도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그 효과를 저는 지인 한 사람을 통해 아주 뚜렷하게 목격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한 친구, 건강도 좋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지만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뉴스 정치 이야기, 돈 문제. 언제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심장 문제였고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넌 왜 항상 침착하냐? 걱정은 안 되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도둑이야.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그 문을 미리 잠가두는 거야. 모든 건 의도에서 시작해 회복 탄력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고요하게 훈련하면 몸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기억력도 뚜렷해지고 심지어 소화도 훨씬 더 잘 됩니다. 2016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5분의 정신, 이미지 훈련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고 집중력과 면역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일 걷고 단백질을 먹고 황금 음료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생각이 먼저 정돈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호르몬을 움직이고 호르몬은 건강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처럼 수행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명상 음악을 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으세요. 강인함을 떠올리세요. 기쁨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상상해보세요. 94세의 나이에 운전대를 잡고 차 막힘에도 웃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한 나의 모습.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건 운도 아니었고 유전도 아니었으며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한 5가지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몸을 다시 설계하고 어쩌면 제 생명을 지켜낸 작은 습관 5가지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94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의 움직임, 황금빛 한 잔, 회복을 위한 산책. 몸을 채우는 아침 식사, 마음을 이끄는 생각. 겉보기에 작아 보여도 이 모든 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는 자잘한 선택 속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는 길도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하나, 발걸음 하나, 한 입 한 입이 힘을 다시 쌓아줍니다. 혹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습관, 식사, 산책 생각이 끝난 뒤에 밤마다 제가 꼭 실천하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잠든 동안 몸을 회복시키고 과학적으로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일지 모른다는 그것.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이 언제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검사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검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흔히 권유되는 검사들 중 일부는 잘못된 경고, 불필요한 불안, 심지어 위험한 처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요즘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70세 이상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검사를 적용하는 방식은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도 본인에게는 피하는 검사들이죠. 왜 이 검사가 권장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부담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와 몸 상태, 그리고 삶의 질을 존중받아야 할 당신에게 맞는 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아끼는 만큼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치료에 지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드리기 위해 70세 이후에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세워보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검사,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특히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이 검사는 건강검진의 표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검사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까지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검사지만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위험과 스트레스, 심지어 입원까지 초래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장 내시경이라는 절차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 전에는 장을 비우기 위한 강한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검사 당일에는 진정제를 맞은 채로 긴 스코프가 장 깊숙이 삽입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고령자에게는 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장 청소 과정에서 심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는 노년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더 오래 남아 혼란, 어지러움,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내시경 도중 발견된 작은 용종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이나 추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용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 지나야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70세 이후, 심지어 80세에 접어든 분들에게 그 긴 시간이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종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불안이 커지고 검사, 재검사, 생검, 심지어 장절제까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하게 되는 겁니다.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2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즐기고 정신도 또렷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소화기 증상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권유를 받아 정기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하셨죠. 검사 전날 장정결제 때문에 심하게 탈수되셨고, 검사 당일에는 몹시 피곤하고 멍한 상태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됐습니다. 그 한 번의 검사가 결국 수개월에 걸친 재활치료와 큰 병원비, 그리고 긴 시간의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검사 결과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그들이 배운 기준과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의학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70세를 넘기셨고 현재 아무런 소화기 증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변 검사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검사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이 치르게 될 대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 경제적 부담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검사가 곧 좋은 치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 많은 검사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진정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피하는 것이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의 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아온 존재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해 보이는 검사, 바로 전신 스캔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 구석구석을 기계가 들여다본다는 건 언뜻 보면 아주 똑똑한 예방처럼 들립니다. 아직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해 조치할 수 있다면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시니어에게는 이 검사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신 스캔, 특히 CT나 MRI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 그 중에는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작은 결절, 무해한 그림자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심한 발견 하나가 마음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지나가도 될 만한 아주 작은 이상소견 하나가 불안의 씨앗이 되고 어느새 진료 예약 조직 검사 전문이 진료까지 이어지는 의학적 회전목매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70세 이후에 더 위험할까요? 나이든 몸은 젊은 시절처럼 회복하거나 버티지 못합니다. 45세에 가볍게 받을 수 있었던 조직검사가 75세에는 폐에 구멍이 나거나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MRI 촬영조차 오랜 시간 누워있는 것 자체가 관절에 무리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험한 건 신체적 결과가 아니라 정서적 반응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강보다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 더 많은 두려움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진짜 상태보다 스크린 속 그림자 하나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시니어 건강 세미나에서 만난 78세의 박영자 어르신은 매일 걷기 운동도 하고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강박람회에서 무료 전신 스캔을 홍보하던 이동 검진 차량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신장에 아주 작은 병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병변은 너무 작아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병변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한 달도 채 안 되어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에 걸친 회복 체력 저하, 계속 남아있는 후유증까지 그 작은 이상소견 하나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밝게 걷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과잉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는 불필요한 공포이며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손실입니다. 특히 전신 스캔은 보험 적용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경우 많은 노인분들이 자비로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평안함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검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산 셈입니다. 70세 이후에 책임감 있는 건강관리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계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작은 이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을 믿어주는 것. 모니터 화면에 잡힌 희미한 그림자가 당신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림자가 진짜 병이 아니라면 그에 쏟을 시간과 두려움 또한 아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동안 심장질환 조기 발견의 핵심이라 불리며 널리 권장되었던 검사, 바로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러닝머신에 올라 심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리하게 움직이게 만든 뒤 반응을 살피는 방식이죠. 겉보기에 이 검사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심장을 밀어붙여 봐야 문제를 알 수 있다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기 쉬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대, 60대에는 유용할 수 있었던 이 검사가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공포를 부르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혈압이 더 쉽게 출렁이며 심장의 전기 신호 패턴도 약간 달라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단지 나이 들매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만 인식할 뿐이죠. 이처럼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발견되면 뒤따르는 것은 끝없는 검사와 시술의 연쇄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카테터 삽입, 스텐트 시술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고령자에겐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조영제는 신장에 무리를 주고 시술 중 출혈이나 혈압 급강하가 발생하기도 하며 회복 기간도 길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러닝머신 위 검사였지만 끝은 병원 침대에서의 몇 개월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의 최종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시고 가슴 통증도 없고 피로감도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단지 연례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혹시 모르니라는 이유로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경계선 이상이었고 이후 심장내과로 전원, 그리고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까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술 부위에서 감염이 생기고 결국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죠. 그 후 6개월 동안 재활병원과 가정을 오가며 회복에 집중하셨지만 이전의 활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러닝머신 검사 정말 필요했던 걸까요? 이런 이유로 지금은 대한심장학회와 고령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무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권하지 않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숨이 차지도 않고 이유 없는 피로가 없다면 굳이 심장을 자극해가며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입니다. 심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장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생명 그 자체의 박동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화란 모든 위험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현재의 신호를 듣고 독립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론 심장 건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지 병원 기계 앞에 서는 것보다 매일 걷는 습관, 균형 잡힌 식사,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스트레스 조절이야말로 진짜 심장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계도 아니고 전선도 아니고 30, 40대를 기준으로 만든 검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모두가 선물은 아닙니다. 때로는 검사를 거절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삶을 지키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안심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믿는 정기 대장 내시경입니다. 사실 대장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증상도 없이 조용히 다가오고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장 내시경은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조기 예방 도구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검사가 더 이상 예방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대장 내시경이 어떤 검사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 검사 전에는 강한 장정결제를 마셔야 하고 검사 중에는 전신 진정제를 맞고 장속 깊숙이까지 스코프를 삽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정제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뇌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 결과 검사 이후 수일간 길게는 몇 주간 혼란 기억력 저하, 멍한 상태가 이어지는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며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 바로 장 청소 과정입니다. 젊을 땐 견딜만 했던 대량의 하재 섭취가 노년기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신장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한밤중 욕실에서 어지러움으로 인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의 낙상 원인 중 하나가 대장 내시경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사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검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혹시 모를 암을 미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시간적 맥락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용종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보통 10,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70세를 넘기셨고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남은 인생에서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출혈장, 천공약물 부작용 등의 합병증 가능성은 나이에 비례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계신 78세 이정자 선생님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68세 그리고 73세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모두 정상 결과였죠. 그런데 78세 때 병원에서 한 번 더 해두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중 장에 미세한 천공이 생겼고 급히 응급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입원하며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고 이전처럼 혼자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그때 이제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분적으로는 의료 관성 때문입니다. 50세에 효과가 있었던 검사가 75세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는 가정.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상황도 달라집니다. 한때 우리를 지켜줬던 검사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해치는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암이 무서워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 또렷한 정신, 잔잔한 감정의 평온함, 이 세 가지를 잃고 얻는 수명 연장은 진짜 선물일 수 있을까요? 물론 설명할 수 없는 복통이나 체중 감소 대변에 피가 보이는 등 분명한 증상이 있을 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이전 검사도 이상이 없었다면 정기 대장 내시경은 선택이 아니라 재고해야 할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의사가 시키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몸을 위험에 맡겨선 안 됩니다. 정보를 안다는 건 검사의 이득뿐 아니라 그 대가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역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개입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은 그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는 심장 건강과 관련된 검사 중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해봐야 마음이 놓인다며 자주 시행되는 검사이기도 하죠. 심장 질환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립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 올라 심장을 자극해 반응을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 이 검사는 실보다 득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사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심장을 일정 수준으로 자극해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70세 이후의 심장은 이미 나이든 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일부 석회화가 진행되며 운동 후 회복도 더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검사 기계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상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심 신호를 내보내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스텐트 삽입 심하면 우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추가 시술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이 따릅니다. 조영제에 의한 신장 손상 카테터 삽입 중 출혈 시술 후 약물 부작용 저혈압 쇼크. 고령자의 경우 이 모든 합병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76세의 박춘식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평소 걷기 운동도 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적도 숨이 찬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정기 건강검진에서 안심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의사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애매한 이상 소견. 이어진 조영술에서는
막힘이 아닌 약한 플라크가 발견됐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이라며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근고제 부작용으로 위장 출혈이 발생했고 급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병원과 재활을 반복하며 일상 기능은 떨어졌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몰랐는데 치료받고 나서 진짜 환자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근본에는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지 못했을 때 닥칠 결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 하지만 이 시기의 삶에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외 심장 전문의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검사가 심장마비를 줄여주지도 않고 사망률을 낮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 압박감, 약간의 숨참 원인 모를 피로감 같은 실제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확인만을 위한 검사는 불필요한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잘 자고, 잘 걷고, 일상에서 활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건강의 증거입니다. 기계보다 데이터보다 내 몸이 주는 메시지를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격적인 개입에서 사려 깊은 관찰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병을 미리 찾기 위해 모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화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 이겨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명료함, 그리고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요즘은 뭐든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죠.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약, 더 많은 치료. 하지만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히 판단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내 몸을 알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이제 70세를 넘긴 시기에는 건강관리조차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공장처럼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 위에 몸을 올려놓을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기준으로 설계된 매뉴얼을 무조건 따르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잃고 평안을 잃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지금까지 배운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생각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셨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검사를 거절한다고 해서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이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득과 부담을 스스로 따져보며 진짜 필요한 선택을 하려는 태도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검사가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 과잉 진단, 과도한 치료라는 미로로 당신을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솔직히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 검사가 정말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삶의 편안함을 떠올려 보세요. 이 나이에 그것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를 얻으신 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려 깊은 선택으로 과잉 치료가 아닌 지식으로 무장하여 언제 닥칠지 모를 병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연결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점 또는 앞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도 큰 배움과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